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고 4년 전에 그걸 판단했던 거죠. 그게 제 생각이 맞아서 이 시대가 이 원전이 필요한 시대로 급격하게 이제 돌아서게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자, 대표님 2024년 9월에 김작가 TV에 첫 출연한 이후에 지금 약 9개월 네. 지나서 이제 2025년 5월인데 그 당시에 사실 주식 한 개였나요? 두 개였나요? 보통주랑 두산 우선주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전재산 38억을 투자했었고 김작가 TV 나왔을 때가 살짝 좀 떨어졌을 때였는데 지금 그건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복장 거의 비슷하세요. 근데 다만 표정이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촬영장에 들어올 때 그 게스트 표정이 보이잖아요.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들어올 때부터 나 지금 계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정이 없고 지금은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뭔가 행복해 보이세요. 아, 네.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9개월 사이에.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네. 그때 엔캐리 자금이 이제 썰물처럼 전 세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맞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10% 빠지는 맞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고요. 제가 당시 투자하고 있던 두산도 그때 당시 역사적 신고가 26만 원에서 두산 우였나요? 두산 보통주? 그때는 두산 보통주였죠. 보통주. 네, 26만 원에서 한 달 만에 그게 13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극심한 공포와 김 작가 괜히 나왔다라면서 또 원래 돈이 많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대표님이 30억대 자산가가 됐다가 거의 한 10억대로 이제 좀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9개월 지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총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144억 정도 됐고요. 네. 현재 순자산은 이제 100억 돼서 이제 슈퍼게이밍이 된 거죠. 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여러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투자한 종목까지는 좀 그렇고 여기 143억. 요게 다 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한 100억 정도 순자산입니다. 네. 143억 7천만 원 정도 네.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데 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어쨌든 30억대에서 100억대 거의 70억 이 두 자릿수짜리 세 자릿수 손을 너무 벌벌 떨고 계셔요.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네. 부를 달성한 분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사실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한 척을 해도 사실 이게 운때가 맞지 않으면 이게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거는 맞죠. 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특히 주식을 하다 보면 막 운이 거의 8, 9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기, 1, 2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기가 있어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저는 두산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블랙웰에 두산전자가 생산하는 CCL 동박적층판이 납품이 될 것이다. 그럼 나는 그때부터 이 기업의 실적은 증가할 것이다. 나는 그걸 믿고 기다리겠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지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전자라는 기업은 1년에 지금까지 1년에 평균 매출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0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오는 그 정도 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만에 지금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올해 1분기 만에 1,200억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엄청 1년치를 1분기 만에 벌은 거네요. 1년치 이상을, 그렇죠. 1년치 이상을 1분기 만에 벌어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 그래서 이제 두산이 최근에 이제 25만 원까지 또 폭락을 했다가 오늘 한 32만 원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고요. 두산전자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네, 두산 이제 지주 안에 비즈니스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자체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전자 사업부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가전제품, 그렇죠? 휴대폰 사업부 있듯이. 그러니까 두산 지주 안에 사업부로서 두산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저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두산과 두산우에 투자했어서 지금 100억대까지 왔는데 그 주식들을 팔았는지 팔고 다른 주식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계신지. 현재는 이제 종목을 한 4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자산은 두산과 두산우에 들어가 있고요. 두산과 두산우. 네,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계속 이제 이거를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원전의 장기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게 됐지만 문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원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12월에 이제 계엄 사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이제 정권을 잡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 두산에너비티 2만 원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전 두산에너비티를 집중 매수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김 작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네, 오늘 날짜는 네.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저희 촬영 시간 11시 37분이고요. 두산에너비티가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4%까지 폭락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수준이니까 거의 저점 대비 1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이죠. 저는 오늘 폭락한 상황에서 14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왜요? 그 이유는 저는 이 기업의 본질 가치, 즉 사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왜 마이너스 18%가 떨어졌던 거죠? 자, 그 이유는 프랑스 EDF에서, 프랑스 원전 기업이죠. EDF에서 작년에 체코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됩니다. 한국 이제 원전, K원전이 바로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서 덤핑으로 가격을 후려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코 법원에서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원전 체결을 보류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우려 속에 주가가 이제 폭락해서 시작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체코에서 원전 사업 자체가 좌초된 게 아니죠. 자, 우리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프랑스 입장에서 왜 이걸 자꾸 딴지를 걸까요? 이 원전 사업을 자기들이 따서 이 원전 사업이 앞으로 이 원전의 미래 성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따서 자기들도 이 원전 사업을 육성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왜 그걸 프랑스한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줬을까요? 자, 유럽에서는 지난 탈원전의 기간, 탈원전을 제일 앞장섰던 대륙은 유럽이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 역시 원전 관련해서 그런 인력들이 전혀 육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기존에 있던 원전 산업만 유지하는 수준만 계속 보유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자체에서 착공하고 있었던 프랑스 내의 원전 그 건설 기간도 무려 12년이나 지연이 됐어요. 거기서 엄청난 수조 원의 적자가 이제 터져버렸고요. 그 상황을 체코도 알고 있었던 거죠. 즉 프랑스는 원전 제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가 우리나라에 줬던 거예요. 같은 EU 국가잖아요. 같은 EU 국가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상하잖아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3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이유인데 왜 한국에 주냐? 강하게 항의를 했던 거죠. 하지만 체코 정부와 체코의 이제 전력청 에서는 한국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가격의 합리성과 적기에 이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그 능력, 프랑스는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EU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게 줬던 겁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상황에서 최악의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이 원전 사업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최악의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현지에 스코다 파워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원전 핵심 주기기를 또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 EDF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받는 타격은 크지 않고 매출의 인식이 지연됐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오늘 과감하게 14억 정도를 투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 생각이 맞은 것 같습니다. 10% 이상 올랐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두산과 두산우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두산 관련 주식에서 여기 투자하고 있는데 두산과 두산우는 그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뭐 보유량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중장기 저는 최소 2030년 이상 보유하겠다고 이제 제가 2030년대까지 약속을 드렸었고요. 최소 2030년.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트레이딩 과정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더라도 이 안에서만 계속 머무는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방금 전에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게 두산과 두산우와 이 에너빌리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전 그 부분에서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산업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 진보 쪽에서도 이제 현실을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대는 못하지만 아직도 지난 이제 탈원전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저는 오늘 체코 사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대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두산과 두산우,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4개 종목이었는데 나머지 1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단순합니다. 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두산전자와 업황이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두산이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 그 근본에는 바로 두산전자의 성장 부각과 주가가 재평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산전자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산전자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난 과거 동안 약 매출이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이렇게 한 12%에서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4%, 5%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대략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매출 1조에 영업이익을 한 1,000억 정도 내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 블랙엘에 단독 납품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마진율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마진율이 거의 30% 육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올해 약 60% 이상 계속 이제 급증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자, 그럼 두산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우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가속기, 800G 등 하이엔드 네트워크. 거기에 많은 이제 두산이 생산하는 동박적증판이 납품이 된다. 그리고 메모리, GDDR7, DDR5 등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에 두산전자가 생산하는 최고 품질의 CCL이 거기에 독점으로 납품하게 됐다. 바로 여기에 두산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이 매출을 보시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알고 외국인과 기관은 두산에 집중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제가 작년에 이 김작가 TV에 나왔던 13만 원에서 2달 전에 역사적 신고가 38만 원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와 두산전자와 업황이 이제 연동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두산전자로부터 이제 CCL, 동박적증판을 사와서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용 MLB,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다층 회로 기판, 고다층 기판을 이제 만드는 그런 업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트를 쌓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아파트를 높게 잘 이제 만들 수 있냐. 그게 이제 건설회사의 시공 능력이지 않습니까? PCB도 똑같습니다. PCB도 고단화, 이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전 세계에 대략 한 3개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수페타시스가 한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이제 MLB 제조 능력을 갖춘 회사이고요. 즉, 두산전자로부터 이 소재인 CCL을 사와서 이 MLB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두산이 영업이익률 10% 나오던 회사가 왜 갑자기 30%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애플이 요즘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폰의 생산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관세를 좀 때려버려요. 그렇죠?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중국에 있는 제조 시설을 옮겨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옮기겠다고 애플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겼을까요? 왜 옮기라고 미국 정부는 강하게 압박을 할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제조하게 되면 아이폰 생산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육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퀄리티가 걔네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화웨이, 샤오미 이런 이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들에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빨리 중국을 탈출하라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관세를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중국에 이제 AI 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강하게 압박을 넣었죠. 그래서 심지어 호퍼마저도 수출을 금지시킨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엔비디아는 이제 이런 미국 기업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두산전자를 보시면 두산전자는 이제 세계에서 최고 품질의 CCL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쟁업체가 있어요. 이 경쟁업체는 대만의 엘리트 머터리얼즈입니다. 자, 그럼 이 엘리트 머터리얼즈의 매출의 80% 정도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엘리트 머터리얼즈 키워주게 되면 AI 칩의 핵심 소재인 그 CCL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두산에 작정하고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걸 알고 계셨어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건 거짓말이죠. 이 회사가 저평가되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걸 쥐고 있었더니 이런
행운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운치 기타면서 네. 운에 해당되는 네.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기에 그렇죠. 해당되는 영역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두산전자가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전 그걸 보고 즉시 이수페타시스를 대량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였고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이수페타시스 경쟁업체들도 대만,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럼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 발주를 이수페타시스한테 몰아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수페타시스도 독점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수페타시스가 지난주에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서 거의 15% 이상 올랐고요. 일주일 만에. 꽤 많은 이제 자금을 투입을 했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아니라 그냥 두산을 더 사도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을 본 거죠. 이미 두산은 이 상황을 알고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했던 상태였고요. 네.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상증자한 주식이 이제 계좌에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난주까지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리고 AI 성장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진 그런 기사들과 정보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 강하게 제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투자군 종목은 4개 정도? 네네. 이수페타시스, 두산과 두산우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이제 또 괜찮았어요. 트럼프의 입에 의한 그런 공포와 급락 장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또 시장 상황은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성장하는 독점 기업과 함께라서 이제 두산이 있는데 어쨌든 두산, 두산우, 두산에너비티 다 두산 관련주잖아요. 네. 말씀하신 저평가 관련주, 관련주 찾다가 이런 게 두산도 찾으셨을 텐데 왜 수많은 관련 종목 중에서 두산 관련주만 그래도 꼭 두산에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방산에 그렇죠. 하나에어스페이스, 하나그룹일 수도 있을 거 다양하게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두산에 집중 투자하게 되셨나요? 저 먼저 그럼 제 투자 원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자, 제 투자 원칙 첫 번째.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과 경쟁해서 작살이 난 업종이 있죠. 대표적인 게 화학, 철강, 2차 전지죠. 2차 전지 주가가 왜 작살이 났나요? 단순하죠.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왜 돈을 못 벌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지금 과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이런 전략이 전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화, 특히 AI와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6월이 되면 FSD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올해 연말 정도면 5,000대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에 더더욱 원가 절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미국 내 첨단 제조업과 AI 인프라 구축에 반드시 필요하며 일론 머스크가 대체하지 못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 그게 바로 두산그룹이었던 거예요. 제가 픽한 건. 그게 이제 두산이라 쓰고, 자, AI 인프라와 전력 인프라였던 거죠. 이건 일론 머스크가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자, 왼쪽.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조하는 핵심 원전 주기기. 바로 원자로입니다. 자, 여기 사진의 왼쪽 위에 보면 빨간색 철모를 쓰신 분이 보이시나요? 이 구조물의 크기가 어떻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걸 로봇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조선업황이 지금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조선 주가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거. 미국이 대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대체를 못하고 미국 필요로 한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딨냐? 한국뿐이었던 거죠. 이것도 똑같다는 원자로도. 저는 제가 두산 에너비티를 픽했던 이유는 조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업체가 어쨌든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전 조선도 어쨌든 중국이 자꾸 신경 써요, 저는. 그렇죠. 신경이 쓰여요. 어쩔 수 없어요. 조선하면 한국, 중국, 일본 지금 세계 어쨌든 수많은 이제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숙련도와 그 노동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택했던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은 특히 안보와 직결이 됩니다. 이 전력 인프라라는 건 안보와 직결이 되는 그런 시대로 왔기 때문에 자, 미국이 이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원자로를 싸게 만들어준다 그걸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 거죠. 왜?
안보상 대치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는 유일한,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두산에너비티가 유일하다고 4년 전에 그걸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게 제 생각이 맞아서 이 시대가 이 원전이 필요한 시대로 급격하게 이제 돌아서게 되었고요. 두산에너비티, 두산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믿었던 거예요. 네. 대체가 안 되는.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거 대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험하다?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생각이 바로 들죠. 그러면은 이걸 미국에서 대체한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걸 이 안에 방사능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 테스트하는 기간만 해도 최소 15년 이상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만들어서 실제 이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 테스트 기간만 해도 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전자도 마찬가지죠. 두산전자에서 말하길 이게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산전자. 네. 그게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안에도 이 CCL이 들어가고요. 모든 전자제품에는 CCL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품질의 CCL을 두산전자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엔비디아 픽을 받은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 그리고 로봇 시대가 될수록 그 안에 CCL은 무지막지하게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두산전자는 잘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은 두산의 전자라는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찾으셨어요? 이제 그걸 이제 찾았으니까 제가 슈퍼게임이 된 거죠. 대중이 모르고 지금도 이제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 테슬라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그렇죠? 알죠,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근데 두산전자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왜냐면 일단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서야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사실 제 방송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두산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네. 제가 두산전자를 발굴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제가 우연찮게 두산을 투자했었어요. 그때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가 되면서 이제 두산이 그때 당시 상한가 15%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짜릿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대학생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은 항상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마켓에 대한 이제 금융, 이제 이자 부담이 너무 강해져. 특히 두산건설 부도, 두산건설의 이제 유동성 위기, 그리고 탈원전이라는 이제 정책적 실패. 이 때문에 삼중고가 이제 겪으면서 두산이 이제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히게 됐던 거죠. 거기서 아무도 이제 두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그때 주식 방송을 보면 전문가분이 나와서 앞에 이제 두산 들어간 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의 차트를 보시면 2008년, 9년 때 고점을 찍고 거의 내리 한 14년간을 계속 우하향했어요. 10몇 년 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아무도 이걸 관심이 안 가지게 되는 거죠. 모두가 이걸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죠. 나의 투자 원칙 세 가지가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경쟁하는 특히 미국과 경쟁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머스크가 대체하지 못한 기술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 두산국이 이해한다. 하나 HD 현대 요것도 그렇죠. 그런 대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조선이 있죠. 조선. 한화그룹, HD 현대, 중공업그룹. 네. 조선이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지금 방산과 조선에도 투자할 생각이 있다? 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상대적인 이제 매력도를 따져봐야 돼요. 저는 여전히 작년에도 이제 김 작가 TV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독점이었어요. 독점력. 그렇죠.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독점. 그때 제가 코카콜라 얘기도 드렸었어요. 어떻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저 코카콜라라는 기업을 거의 반평생 동안 보유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독점력이었어요.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퍼지고 있다. 그걸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그런 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거 생각하셨으면 과연 지금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같이 독점력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바로 이런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의 변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 그 미래 혁신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두산에 주목을 했던 거고. 이게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야, 원래 작년만 해도 30억대 자산가이셨다가 이제 불과 1년 만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셔서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이 메신저와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좀 아우라가 좀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부가 크게 늘어나서 네. 또 저는 그걸 직접 그때 비포와 지금 애프터를 본 사람으로서 기가 굉장히 솔깃해지는데 제 방송 이후도 계속 주가 보셨나요? 당연히 보죠.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종목을 네. 본인이 투자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오를 수도 있고 음. 또 못 떨어질 수도 이런 얘기 같이 좀 네. 섞어서 얘기하죠. 뭐 그게 사실 뭐 안전한 얘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로 두산 에너빌드 투자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가 두산에너빌드밖에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뭐 많이들 말씀하신 게 BHI도 있고요. 네. 다른 뭐 종목인데 다른 건 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 두산 에너빌드인 거예요? 이제 SMR을 보기 때문에 SMR. 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네.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전 두산 에너빌티가 보유한 이 원자로 아까 보셨어요. 그 거대한 원자로 네. SMR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20분의 1 크기로 줄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핵심 제조 능력은 두산 에너빌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SMR 시대가 넘어갔을 때 그때도 이제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한 네. 기업은 제가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다른 데 한눈 뭐 팔 이유는 없고요. 여기에 하나에만 오롯이 내가 집중을 해도 충분히 저는 수익을 많이, 또 시총이 크잖아요. 이게 뭐 몇십억씩 사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죠. 자, 지금 나오는 또 장은 뭐 어떤 얘기인가요? 말씀드렸던 두산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제가 이제 저만의 목표 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두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이제 적극적 주주 환원을 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33만 주를 27년까지 전량 소각을 할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배당을 확대할 겁니다. 원래 두산이 고배당 주식이었어요. 이제 탈원전 전만 해도 5,200원이라는 이제 배당을 해줬었고요. 그때 당시로는 거의 배당 수익률이 7%, 8% 정도 나오는 고배당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탈원전 위기를 겪으면서 이 배당이 5,200원에서 2,000원으로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랬던 이제 배당을 다시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근본 바탕에는 이제 두산전자에서 벌어들이는 폭발적인 이익의 성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두산의 적정 주가는 130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죠? 지금 이제 32만 원이죠. 네,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32만 2만 원. 네. 앞으로 거의 4배네요. 네, 거의 4배 정도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총으로는 한 20조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두산전자의 가치입니다. 두산전자는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1.6조, 영업이익으로는 4,700억, OP 마진은 30%입니다. 이게 작년 영업이익이 1,200억. 네, 네. 1,000억 정도 벌어들이던 회사죠. 네. 그게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이 나와주게 됐고, 1분기에 모두가 놀랐던 거예요.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이 방송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영업이익을 제가 2,000억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네. 1분기가 아니고. 네, 이 앞전에 이제 지난달 방송에서도 제가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약 2,00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치를 말도 안 되게 지금 초과시켜버린 거죠. 네. 2배 이상 상향 4,7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는 OP 마진이 무려 30% 육박합니다. 이건 사실 소재회사에서는 거의 없는 이 상황이거든요. 소재회사는 거의 영업이익률 마진이 하이 싱글, 좋은 회사가 하이 싱글, 그리고 높은 뭐 거의 한 8%, 9%대. 근데 이거 30% 마진을 받는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그냥 작정하고 이걸 키우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지 또 두산전자도 엔비디아의 그 대량 수주에 맞춰서 증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설을 해서 빨리 적기에 납품하라고 지금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전자가 상당 기간 독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산전자의 독점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정 멀티플을 저는 30을 주겠습니다. 네. 이거 절대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한창 잘 나갈 때 PER을 무려 100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근데 실적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근데 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에서 그걸 치고 들어왔죠. 그 자체만으로 독점이 깨졌다. 그만으로도 이제 멀티플이 대폭 축소가 되는 거죠. 두산은 다른가요? 네, 두산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그리고 사실상 두산전자를 중국, 대만 업계를 배제한다면 사실상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 갑자기 또 대체한다고 해서 누가 뚝딱딱 들어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산전자는 업력이 50년이 됩니다. 50년짜리 업력이라고요, 이게. 그 업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에 납품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산은 이제 앞으로 장기간
독점적인 성장을 누릴 두산에너비티 지분을 30.3% 가지고 있고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68%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주사로서 지분 가치는 할인율 5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컨센서스예요. 그냥 애널리스트 대부분 그냥 사실 이제 지주사가 저렴한 이유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50% 그냥 디스카운트 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약 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산전자의 가치 15조 그리고 두산에너비티 이 지분 가치만 해도 4조 되기 때문에 총 20조는 결코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두산에 있는 히든밸류, 바로 미래 성장 사업 자회사 3인방이 있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해서 하이엑시엄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방산 사업, 그리고 수소 드론을 준비하고 있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로지스틱스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시장에서 지금 밸류를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두산전자처럼. 저는 이 회사들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동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두산의 적정 주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 처음에 2030년까지 보유한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야기 교차하는 건데. 여기 참 정정해. 2030년까지가 아니고 최소 2030년. 전 이 회사의 성장이 앞으로 독점적인 성장이 최소 30년 이상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최소 2030년까지 주식을 보유한다. 플러스 적정 주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기간이고 하나는 가격인데, 2030년 전에 예를 들면 뭐 지금 25년, 27년에 130만 원 시총 20조 돌파해버렸어. 뭐 140만 원 된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실 수도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난 독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2030년 최소한 2030년까지 가져간다는 의미인 건지 뭘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단순하죠. 제가 언제 팔게 될까? 이 회사의 첫 번째 독점력이 깨지는 게 언제인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률을 저는 언제까지 이 상승이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렇죠? 근데 최근 거의 한 6개월간은 주가가 지지분이 나죠. 근데 실적은 어떻죠?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지지분이 나가? 이익의 성장률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더 이상 과거에 일어났던 폭발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게 다 주가의 가치에 다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두산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대표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면 최소 2030년까지 보유한다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여준 수치인 거지.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독점이 깨지든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2030년 전에라도 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2030년을 왜 강조드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하는 미래 신사업인 SMR이 그제서야 우리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성장 영역이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또 그때 돼서 적정 주가를 또 다시 계산해봐야죠. 자, 이건 마치 우리가 2차 전지 예전에 제가 2015년, 2016년 때 에코프로가 그때 1,000원 했었거든요. 1,000원. 제가 그때 에코프로를 그때 막 사고 팔고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회사 1,000원이었어. 근데 주가의 폭발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2020년이 지나고 전기차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맞죠? 전기차가 막 돌아다니는 게 내 눈에 보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좋다고 외치니까 그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렇죠?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SMR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때. 그때서야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대중은 그때 또 달려들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이 대표님 말씀드린 거 뭔가 사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펌프시 막 되고 있는데 여러분 투자의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너무 가감한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